저는 한국 청년 기후운동의 흐름과 특징, 기후변화 청년단체 킥, 그리고 청년 기후 긴급행동, 대학생 기후 행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략한 서론으로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환경운동연합,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등장한 환경운동은 대체로 시민으로서의 운동을 강조했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후운동은 여러 당사자 운동, 정체성에 기초한 운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당사자 운동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2010년대 중후반부터 등장한 청년 기후 운동을 중심으로 각 단체를 비교 설명하고자 합니다. 분석 대상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단체고요. 분석 시기는 단체 출범부터 2022년 9.24 기후정의 행진 이전까지를 시기 대상으로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8년 이후의 기후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청년 세대가 기후운동의 중심에 등장했다는 것인데, 여기 이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의제는 기후위기의 세대 간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미래 세대, 이른바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더 많이 입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의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청년 세대가 이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자 당사자로서 직접 행동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후운동은 청년 세대를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자 당사자로 규정하고 그 당사자이자 그걸 해결하는 주체로서 직접 기후를 위해 행동하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의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당사자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청년이라는 세대 정체성에 기초한 정체성 정치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 기운동에서 이 당사자는 청년 세대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 기후운동이 제기한 세대 간 정의라는 문제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선 여러 당사자들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 불의를 포함하는 기후정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청년 기후운동에 분화되고 있는 각각 세 단체를 비교함으로써 그런 다양한 지점들을 포착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운동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일종의 개개인의 무관심과 비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런 탄소 에너지 체제의 문제 그리고 탑다운식 권력 구조 청년 세대를 배제하는 이런 위로부터의 하향식 권력 구조를 문제로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서 개개인의 인식 개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변화 그리고 일종의 기후 시민성을 가진 시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체제 변화를 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청년 기후 긴급행동은 문제 진단을 일종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낳은 이런 사유재산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고 기업의 영리 활동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고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책으로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 간의 기후정의의 실현 그리고 체제 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대학생 기후행동은 현재 문제 진단을 기후위기는 근본적으로 불평등 위기이자 그 원인이 파괴적 성장주의와 착취적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책으로서 강력한 기후정의 그리고 체제 변화가 요구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후운동의 공통된 구호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의미는 각각의 단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깃 같은 경우에는 이 체제 변화가 에너지 체제의 전환, 탈탄소로의 에너지 체제의 전환, 그리고 권력 구조의 변화,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권력 구조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반면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일종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시장 근본주의,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시스템을 문제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는 본업 경제 모델, 그리고 할인관 중심주의, 생태주의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체제 변화의 의미로 제시합니다. 또한 대학생 기후 행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탈성장 생태 체제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또한 각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정의라는 것의 의미도 조금씩 다른데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생산적 정의, 그리고 청년 참여와 관련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면서 일종의 주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이런 기후 불평등에 관련된 분배적 정의,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그런 구조적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기후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 불평등을 낳은 분배적 정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생산적 정의, 그리고 생산의 민주화와 관련된 교정적 정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역사 유물론적인 입장에서의 변혁주의적인 기후정의 입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각 단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운동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운동들이 어떤 전략,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대응한다라는 좀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 문화적인 접근,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여러 기후위기 관련 의제 확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캠페인, 뭐 부스 운영, 또 뭐 콘서트 이런 방식들의 그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제도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청년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서울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서울시 청년 자치정부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반영된 이런 사례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실제로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부나 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이런 직접 행동을 지향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간담회 같은 데 난입을 해서 기습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뭐 대표적인 사례로 그 베트남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두산중공업 본사에 찾아가서 그 초록색 페인트로 로고를 칠하는 이런 방식들의 직접 행동과 같은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그 두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직접 행동 이후로 그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이 되자 거기에 대해서 그 계속적으로 기후 재판 투쟁을 벌리면서 이 기업을 쉐이밍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낙인을 찍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법적인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합법화되고,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행동이 불법화되는 이러한 현실, 이런 법적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에코사이드의 범죄와 같은 이런 방식의 법적 시스템 전환을 또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까 기계 이런 기후변화를 뻔하지 않고 편하게 접근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두산 그 긴급행동이 그 뭐죠 베트남 그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이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개시한 것과 다르게 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뭐 책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문화적인 접근 방식,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나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제를 확산하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대안적인 차이점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대학생 기후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 행진이나 집회를 주요한 전략이나 전술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대중운동을 지향하는 움직임, 그리고 기후위기의 당사자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적인 접근,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그럼으로써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긴급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폭력 직접 행동, 그리고 기후재판 투쟁과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여러 기후행진과 집회를 통해서 대중운동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러한 전략 및 전술이 가장 비교 차이가 드러난 이러한 이런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난 사례가 피포지 정상회의와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GYCC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 참여해서 거기에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긴급행동과 그리고 대학생 기후행동은 모두 거기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여러 반대 시위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직접 행동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 반면 대학생기후 행동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비상행진을 진행하면서 대중운동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 이런 탄소중립위원회와 관련해서 기근 내부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했고, 또 내부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자 어떤 대안적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내부에서 개혁적인 움직임을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 구조 자체는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고요. 반면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고, 또 대학생 기후행동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일종의 대중 시위와 그리고 대안 거버넌스를 조직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 시장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차이를 살펴보자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부나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기업과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등 기업도 이런 협력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기업, 그리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해서 모두 함께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후위기에 대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런 정부나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 기후위기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권력자들의 무기를 빼앗아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변혁이라기보다는 이 각각의 기업이나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대립적 관계가 아주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대립인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기후 행동은 현재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적이고 불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권력을 가진 기업이나 정부에 맞서서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부나 기업에 대한 대립적 관계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분류한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다양한 차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생 기후 행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거버넌스에 참여하려고 한다든지 지방 정부의 민관 협력 이런 거버넌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전적으로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청년 기후 운동은 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면에서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기초한 운동보다는 개인 및 당사자 그리고 정체성의 토대를 둔 사회 운동을 자극하는, 그리고 어떤 계급보다는 당사자 운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조직은 모두 청년 당사자주의에 기초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반면 차이점도 있는데, 이것은 그 기존 사회운동의 여러 정치적인 스펙트럼과 유사한 형태로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기후운동의 정치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세대가 아니라 체제 전환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획은 현상 유지적이고 온건한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그 반대편의 대학생 기후행동에
대체로 급진적인 변혁주의에 가까운 입장, 그리고 그 사이에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구조적 개혁주의의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청년 기후 운동은 그런 청년 세대의 당사자성을 넘어서 이런 당사자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주의는 이런 정체성이 기초한 부분이라는 좀 태생적인 한계를 내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당사자를 규정하지만 연대를 위해서는 이런 당사자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나의 정체성을 재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연대를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대 호소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쉽게 동요할 수 있고, 이런 당사자성이 사회적 균열 지점을 공공연하게 연결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 부정의가 발생하는 기제나 원인을 사회구조적으로 밝히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물론적인 관점에서 기운동의 급진적인 정치 대안을 제시한다면 계급 투쟁의 부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 체제의 존재는, 계급 관계의 존재는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체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제 전환의 한 축인 자본주의를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급 투쟁의 동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선생님이 그 발표를 해주셨고요. 예정 우리가 보통 30분 내지 40분을 사용을 하는데 좀 짧게 한 20분 채 안 되게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김민정 선생님하고 같이 공전대 이제 발표는 이상준 선생님이 하셨고 이 자리에 지금 오프라인 우리 지금 아크로 연구실, 아크로 사무실에 2사람이 있고 온라인에 5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 하나는 근데 이제 저희이기 때문에 그리고 6명이 현재는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준 선생님 그 발표부터 먼저 하셨는데 간단하게 자기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 네. 저는 지금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네, 청년기운동을 주제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하고 계시구나. 예.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연세대 대학원이시고요. 예. 김민정 선생님하고는 뭐 사제지간이신가요, 그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함께, 운동의 관계에서 만났습니까? 네, 공동 연구를 하게 아, 되면서, 공동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과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각자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답변을 한번 하시고 모아서 그다음에 이제 주제 토론을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온라인에 지금 한 분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혹시 선생님 자기 인사 잠깐 해주시겠어요? 김종희 선생님인가요? 네, 네. 아, 예, 예. 네, 뭐 질문거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정리되는 대로 나중에 더 말하고 일단 어 그 들으면서 좀 느낀 거랑 소리가 안 뭐 들려?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일단 정리가 먼저 된 거 한두 가지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규정한 거가 꽤 신선했는데 왜냐면 사실 당사자 운동이랑 계급 운동이랑 완전히 중첩될 수 없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많이들 규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어, 사실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나온 거니까 당사자 운동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체제적이란 거나 편협적이란 거가 뭐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더 그 계급 운동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년
기후운동 내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두 범주가 완전히 그 중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나서도 그 안에서도 계급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신 거는 오히려 이 운동을 어, 좀 되게 좀 작게 들리나요? 섬세하게 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당사자들의 행동성과 어, 그들의 뭐 계급 소속 문제, 혹은 뭐 계급적 이해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엮여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이들의 운동에 나가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 좀 이런 것들에 어, 좀 추가적인 뭐 도움이 되는 뭐 규정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좀 그 인상이 되게 깊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논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들은 제가 그 청년 기후 단체들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을 잘 모르니까 뭐 올라온 것은 봤습니다만 여쭤본 건데 이들 사이에 이런 관점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뭐 실제로 직접적으로 논쟁이나 혹은 뭐 같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성명 같은 거도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입장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의견 교환이나 뭐 논쟁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은 왜냐면은 예를 들어 계급적인 성격의 강한 운동의 단체에서 뭐 다른 데들을 뭐 변이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뭐 그들 사이의 교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그 내가 흘려들어온 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쪽은 즉각 행동을 강조하고 한쪽은 좀 더 미시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실천으로서 이런 것들 사이에서 대안 가지고 논쟁 같은 것들이 뭐 이런 성명서나 논평 같은 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서로 이런 걸 지목을 하고 토론을 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어, 그 외에는 어, 이게 결국에는 직접 행동이라는 거가 급진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사회주의적 이념들을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많다고 청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 중에 뭐 예를 들어 한수원이나 발전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이슈에서는 보수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음, 좀 견인을 물론 청년기운동 많이 견인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어떤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직접 행동 같은 거가 사실 철면피 깔면은 정말 철면피를 깔 수도 있는 거고 기업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부정론 같은 거가 미국에서처럼 뭐 코흐 같은 데처럼 막 그런 걸 막 기업이 유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막 포스코 같은 데도 그린워싱을 하고 하니까 이런 직접 행동을 했을 때 아 우리는 이런 항의들을 받아도 잘 행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들은 있어서 이게 그 좀 더 급진적인 행동이고 좀 더 다발성이 있는 행동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른 전략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뭐 다른 운동들과는 뭐 어떻게 뭐 여기 보면 뭐 진보당 같은 정치 단체와 이렇게 연계를 맺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뭐 네, 좀 더 자세한 사례들 같은 것들은 없나?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들에 뭐 그들과 바로 대화를 시작하긴 힘들겠지만 좀 보수적인 입장의 노동자들 집단과 예, 교류 같은 것들이 나오고 논쟁 같은 것들이 있었나? 혹은 그럴 계기가 마련될까?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네, 뭐 질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첫 번째는 이 그 논문의 문제의식이 그 이제 기운동하는 이제 청년 단체를 계급적 관점이나 반자본주의 관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고 했다는 것, 그다음에 정체성과 연결됐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하신 거고, 그다음은 이제 그 각 단체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교류를 하고
또 공동 행동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궁금하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어쨌든 요약을 하면 뭐죠? 한두 그러니까 마디로 요약을 극진적 좀 해주세요. 행동도 극진적 행동이지만 결국에는 관련된 산업의 노동자들의 참여가 그 기후 위기 저항 운동에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뭐 어떤 대안 같은 거나 그 노동자들과 어떻게 뭐 접점을 만들어 보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나. 네, 좋습니다. 세 가지, 두 가지, 결국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코멘트였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뭐, 김진정 선생님은 당사자시고, 김장미 선생님도 지금 밖에 계시니까 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 논문 자체 뭐 그렇게 토론하고 이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질문인데 저도 잘 몰라서 첫 번째는 이 청년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후 운동을 청년 운동이라고 이렇게 범주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제 단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자 자신의 어떤 본인의 관점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이제 실제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뭐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이제 청년이라는 그러니까 뭐 육체적 자연적 어떤 연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범주화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그 바람직한 건지 이런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이제 비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질문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청년 페미니즘 이런 얘기는 참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세대나 연령의 이제 구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페미니즘의 이제 그 공동의 어떤 이제 그 주체랄까 또는 피해자랄까 이런 거에 더 강조점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학생 운동이 됐든 또는 이제 뭐 청년 운동이 됐든 예를 들어 정치 운동, 노동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청년 운동이라는 범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큰 운동의 하나의 이제 하위 범주라 그럴까요? 부분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좀 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고 실제로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뭐 청년 정치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독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한 전체 운동의 한 부분 같이 이렇게 보통 이제 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지금 기후운동은 이제 청년운동이라는 게 오늘 이제 이 논문만 보면은 또 발표하신 내용으로만 보면은 하나의 독자적인 범주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제 인상을 받거든요. 이제 과연 그런 건지 그렇다면 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육체적 연령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그 나머지의 세대나 나머지 사회적인 차원의 운동과 어떤 식으로 연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현재 운동이 또 연구자로서 본인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청년 운동 단체로서 이제 운동 단체가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더 있겠죠. 우리나라에 이제 기후운동 단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 물론 이제 뭐 대학생이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그 시민운동 내지는 대중운동인데 크게 봐서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대중 조직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일부의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 없는 내지는 실패한 시민운동들 이 회원이 없는 대중이 없는 명망가의 운동 조직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조건에서 현재 지금 우리 논문에서 지적하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세 가지 운동 단체가 그러한 이제 대중적인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의 기존의 시민운동 단체나 뭐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패했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이슈 파이팅이나 여론의 형성이나 이런 데 머무는 그런 시민운동 단체들의 이제 구조하고 비슷한 구조인지 이게 또 두 번째로 궁금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민운동으로서 시민이 없는 운동이라면 실제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돌파의 방안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현재 운동 조직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연구자께서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실 건데 이제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운동으로서 실제로 이제 이 청년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 참여를 해서 정책을 바꿔내고 하는 이제 그 지역 단위가 됐던 또는 뭐 정부 단위가 됐던 그런 운동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라는 거, 워낙 이제 위기나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라 그럴까, 기후위기 운동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시민들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기후위기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이슈를 뭐 이제 과거 이제 뭐 10년 전만 해도 이 이슈 자체를 이제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느끼는 것 자체가 운동의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또 운동 진영 내에서도 기후 위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모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 심각한 문제로서 공유하는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인식은 공유가 됐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제 그 운동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돌파를 할 거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과제이자 질문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지금 그 운동 단체들 세 군데에서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급진적인데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의 진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연구자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저기 정명환 선배님이 계시니까 한 번만 더 하시고 한꺼번에 하시죠. 네. 너무 뭐 많아서 조금 먼저 쉬었다가 다시 하면. 얘기하세요. 네, 그럼 먼저 하시겠어요? 예, 예. 네, 그 이상준 선생님이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발표를 좀 많은 부분 생략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보니까 좀 앞부분에 이제 이 그러니까 기후 운동에서 청년 운동에 대두된 배경,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연구 작업들이 이 청년 기후 운동을 어떤 식으로 규정해 내는지 이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논문의 의의라고 하거나 뭐 장점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태경 선생님은 뭐 약간 단순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청년 기후 운동의 말은 무성하지만 사실 이거를 그 범주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해내는 그거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고, 어, 하태경 선생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이 청년의 다른 이제 뭐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은 청년을 이렇게 범주화하자는데 왜 기후운동은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가 앞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살아갈 시기와 60대가 살아갈 시기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평균 문제가 80살이라고 하면은 60세는 20년만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면 되지만 청년들은 60년을 기후 위기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청년의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이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과 다르게 이제 부각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제가 논문에선 쓰지는 않았지만 이게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경제 위기 국면에 이제 97년을 거쳐 08년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경제 문제, 경제 위기의 문제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가 강조하는 이 국면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당사자 운동이 이게 강조가 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의 문제의식은 그의 출발이 당사자주의라고 하더라도 새 단체가 운동의 전략을 봤을 때 국가와 기업의 관계 맺는 방식, 운동의 전략 전술, 운동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게 기존 운동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제 내에서 개혁을 해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체제를 뭐 변화시킬 것인가? 변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기존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당사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운동을 풀어내는 방식은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직면해내는 문제와 직면해내는 문제와 공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그 문제를 좀 발견해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하태경 선배가 얘기했듯이 실패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당사자주의가 청년 기후 운동이 등장했던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년대 중후반 00년 후에 이제 진보 정당이 이제 어쨌든 부각이 되면서 시민운동 내에서 이제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다음에 이슈 파이팅, 그다음에 법 제정 운동,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방과 엘리트적 중심 운동이 되어가는 흐름 속에 이 청년들끼리 기후 문제의 더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청년들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90년대 초반에 NGO 운동들이 시민들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운동했던 것들을 청년 기후 운동들이 그 방식을 채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녹색 연합이나 환경운동 연합이나 정의에서도 대학원생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민 없는 시민 운동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슈 파이팅이 되고 정책 지향적인 시민 운동이 되어 버리니까 이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빈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역할을 하는 거, 2000년대 중후반에 청년 기후 운동이 그것을 이제 대신이라고 했나? 메꿨다라는 거예요. 메꾸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기후 운동 자체가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서 이제 실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한국은 다른 유럽과 다르게 기후 운동이 그렇게 활발한 상황은 아니에요. 작년에 9.24 기후 행동에서도 한 2만 5천 정도 모였는데 규모나 뭐 세계는 10만인만이 모이고 막 이런 규모에 봤을 때에도 아직까지 대중운동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좌파 운동 진영에서, 그러니까 노동계급 중심의 운동을 벌이는 좌파 운동이 기후 운동에 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결합하고 있지 않은 상황들, 그다음에 노조 운동이 이제 기후 운동과 결합되는 어떤 결절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지 이제 못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종현 선생님이 얘기했던 마지막 질문하고 한수원 노조 관료의 보수적인 입장을 어떻게 견인해낼 것인가? 저는 이거는 청년 기후 운동이 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 기후 운동이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서 대중운동을 끌어낸다면 노조 관료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기후 이 관점을 견인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축에 있고, 두 번째 제일 좋은 거는 한수원 노조 내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관료의 보수적인 기후 관점을 그거를 계속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노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거를 노조 관료가 갖고 있는 작업장 지키기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가면서
이제 운동을 이제 벌여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강하고 노조 관료주의가 강한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그걸 뚫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지금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는 약간의 뭐라 그러지? 뭐 기후 운동이 뭐 후퇴할 것도 없고 성장의 가능성은 되게 농후하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을 그 접촉 지점을 찾아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서 논문에서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기후 정의 운동이나 이런 것도 지금 갈라지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갈라지고 있냐면 가스비 폭탄,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산층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피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가스비 인상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은 대중들을 우리 함께하는 기후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가스비 인상을 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기후 운동이 얼마만큼 대중들을 모아낼 수 있는 운동으로 갈까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후 운동이 이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 이데올로기적 각축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변화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체제 변화의 수준이 지금 현재 위기가 심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하자. 기업도 하고 국가도 견인하고 시민도 견인하라고 하는 운동의 흐름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계급적인 칼날, 계급적인 분절선을 그러니까 계급적 분절선으로 기후 운동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 각축전에서 노동운동과 좌파운동, 특히 뭐 노동당이나 아니면 어쨌든 진보정당이 이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여기 계신 네, 정유화 선생님이나 이제 뭐 김정 선생님이나 이제 관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청년 기후 운동이 서로 연대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냐,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글에서는 실지 않았지만 제가 재작년에 그 각각 청년 기후 활동가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인터뷰했거든요. 서로 좀 각계 전투를 하는 건 느낌이에요. 같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맞닿아서 전략 전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각각 조직에서의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고, 공동 전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나 기후정의 동맹에서 이제 끌어가는데, 문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나 기후정의 동맹에서 이걸 끌어가는 사람들은 기존에 NGO 활동을 했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끌어나갈 수 있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뭐 지금은 많이 활동하지 않았지만 이데올로기는 김현우거든요. 김현우, 뭐 이현경 뭐 이런 사람들이고, 기후정의 동맹은 한제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그 시민운동이나 이제 진보운동을 끌어갔던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희가 조사했던 세 단체의 리더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공동 전선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나 기후정의 동맹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막 적극적으로 내는 이런 역할보다는 각각의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 정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성 선생님도 답변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네. 상준님도 뭐 추가로 뭐 다른 의견도 좋고 보완하셔도 좋고, 예,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저도 민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몇 가지만 추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맨 마지막에 그 청년들의 뭐 공동 전선이 있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이 없지는 않아요. 이게 최근에 플랜제로라고 해가지고 청년 기후 단체들 모임, 뭐
같이 뭘 하고 있는 건 사실 크진 않지만 플랜제로라는 모임이 생겨서 한 6개 플랜 단체, 제로? 플랜제로요. 플랜 이름이. 제로? 네, 네. 한 6개 단체 정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 내부에서 함께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고, 그리고 그 대선 때도 같이 뭐 같이 활동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그 2021년 탄중이 때도 그 2040 청년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청년 기후 단체들이 자체에서 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공개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청년 단체, 기후 단체들이 사실 참여를 하긴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청년 단체들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문제는 거기에 어떤 그 모일 수 있는 접합 지점이 되게 협소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대선이나 선거에서 뭐 예를 들어 기후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수준? 아니면 그 뭐 기후 며칠 전에 발표된 그런 시나리오나 이런 계획을 뭐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좀 피상적인 레벨에서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피상적인 레벨에서의 연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논쟁, 뭐 이데올로기적 논쟁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청년 기후 물론 청년으로 모이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뭐 질문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년 기운동 단체들 내부에서 아주 분명한 이데올로기적 논쟁 혹은 그런 지향, 방향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구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게 아주 제대로 존재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현실에 대응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내부의 논쟁이라든지 어떤 체제 전환 혹은 대안적인 뭐 시스템 이런 방향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논쟁이라거나 아니면 논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제가 보충을 한마디, 잠깐 하고 싶은데, 한마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예, 예, 잠깐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긱하고 청기행은 사실은 그 이전에 있던 운동 조직과 리더와 연결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끌어주는 선배들이 별로 없다, 신생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운동 방식이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엔지오 활동가들 정책에 참여하거나 대선에서 제안하는 거, 정책적 제안을 하는 프로젝트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아까 황준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것도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국면에서 쟁점이 되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에요. 그 대부분 환경 정책이나 기후 정책에 대응하려고 하는 걸로 일시적으로 모이는 거지. 이게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그 우리가 옛날이 아니라 90년대, 80년대 했던 뭐 이렇게 공동 전선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맨 마지막에 그 대학생 기후 행동은 진보당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계속 정치 운동으로 이렇게 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기후 정의 운동을 조직했던 이 리더한테 들었는데 뭐 그 기기라든지 청년 긴급 행동 그에서 온 사람들은 한 뭐 20명, 50명 정도 안팎밖에 안 되는 건데 갑자기 대학생 기후 행동에서는 100명 단위가 거의 100에서 200명 단위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학생 기후 행동은 진보 정당하고 연결이 있어서 기층으로부터, 그러니까 전국적 단위가 뭐 전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층으로부터 운동을 형성해가지고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됐던 거는 그 진보 정치 운동하고 이게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동이 흘러가는 거고, 앞에 있는 단체들은 이제 신생 NGO 단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NGO들이 하는 방식이 이슈 파이팅을 한다거나 정책적 개입을 한다거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 민관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여러 프로젝트를 많이 줬잖아요, 사업들을. 근데 그런 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연대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정윤관 선배님이 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을, 저는 뭐 운동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예초부터 해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운동 측면이 있고, 교육, 의료, 주거, 무상의료, 무상교육, 복지, 재벌 해체라든가, 체제 문제, 이러한 사회 구조와 복지, 일반 생활 복지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기후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그동안에 기후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이 그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계적으로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특히 자연에 거꾸로 악영향을 주면서 바꿔나가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이면서 아직은 이렇게 대량의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계급이 하고 있지는 않는 운동인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대학생과 인텔리와 여기 관심을 가진 시민사회 단체들이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들어가면서 계급적으로, 대중적으로 넓혀나가고, 또 국제연대를, 우리가 이건 뭐 기후 문제는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국제적인 협력, 연대 관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면서 쭉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정윤관 선배님은 일종의 코멘트시고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 혹시 이 토론을 하고 싶은 뭐 주제를 발표문도 있었고, 아까 이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다 포괄해서 더 얘기 좀 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러시면은 이제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조금 단순 질문에 가까운 거긴 한데, 우선 질문하기 전에 저도 청년운동이 이걸 다 이끌어야 된다, 노동조합을, 이런 건 아니었고, 김민정 선생님의 답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질문이 들었던 거는 단순한 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스펙트럼이 있는데, 좀 개혁주의적이다, 하나는 변혁적이다, 뭐 하나는 좀 더 온건하다, 이렇게 좀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청년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회주의 운동이나 노동 운동 안에서도 뭐 인간 중심주의나 뭐 동중심주의나 뭐 탄소 원리, 뭐 이런 용어들을 다른 생태주의 논의에서 이렇게 차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청년 운동 안에서도 가장 계급적 시각들이 어느 정도 좀 강화돼 있는 부위들도 이런 논의들의 적어도 개개인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인 거겠죠? 그렇다면? 잠깐. 질문인가요?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해주시면 질문을.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세 가지로 나누셨지만, 사실 뭐 종중심주의나 뭐 인류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뭐 청년운동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반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다른 생태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논의들을 받아들이곤 하잖아요.
동물권 네. 등을.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가장 계급적 관점이 그 두드러진다고 나와 있는 단체들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존재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이데올로기요? 아까 좀 뭐 동물권이나 뭐 인류 중심주의에 생태주의 대한 이데올로기요. 비판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권 이제 생각 사상이나 또 뭐 인류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반대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로서 있을 거다. 그 급진적 단체 안에. 예, 그 스펙트럼적인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뭐 그냥 이 정도 예, 살펴본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보시기에. 음, 어, 일관된 관점이 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적 좀 관점과 부정적이다. 동물권이. 그게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주의적인 이제 그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좀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거기서 다루는 의제들 중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뭐 네네. 다른 뭐 네, 말씀하세요. 예. 뭐, 이건 이제 기후운동이나 환경운동에 생태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저희가 상준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른 논문을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 한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중심주의라든지 성장주의 뭐 이런 거 다 대부분 다 기원은 생태주의예요. 그래서 생태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주제에서 다시 발표를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시간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1시간 반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1시간 30분 정도 여유가 있네요. 뭐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뭐 주제 토론이 거의 끝났으면 정리하고 네, 예, 예. 뭐 혹시 뭐 더 추가로 얘기하실 게 없으시면 굳이 시간을 안 늘려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여담인데 최근에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좀 사람들 좀 만났는데 환경부 프로젝트가 연간 뭐 이렇게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간한테 연구소한테 입찰을 통해서 이 연구 저 뭐냐 타당성 조사나 무슨 분석 보고를 해서 이제 돈 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회용 종이컵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 좋게 처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프로젝트가 한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몇천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아까 거버넌스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그 정부의 뭐 보수 정부잖아요. 정부의 실제로 이 정책으로 개입하는 수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에 이상으로 그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게 단순하게 물론 이제 그 프로젝트 한다는 게 이제 보여주기식이고 실적 쌓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정책이 입안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정책의 타당성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뭐 종이컵 없애는 거 이런 거 정책들이 우리 뉴스에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기후 위기든 생태주의에 대한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이렇게 체제 전환이나 반자본주의 운동으로서 이렇게 그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뭐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뭐 대자본가조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공유, 문제의식의 공유, 그러니까 이제 대안의 공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토론 때 말씀드렸지만 보통 평범한 시민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뭐 대안까지는 제대로 고민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운동의 돌파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국면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저도 뭐 대안은 없습니다. 답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고민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예. 정리하세요. 네,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데올로기적인 이데올로기전 어쨌든 각축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노동운동이 좀 부활을 해야 되는데, 노동운동이 좀 윤석열 정부 아래서도 이렇게 눈에 띄게 막 벌어지고 있지 않은,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분위기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여타의 운동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건설 노조라든지 노조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노조 탄압과 노동 조건 악화라고 하는 이런 국면 속에서 단호하게 계급 운동이 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타의 운동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활발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있다는 거는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운동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고, 사실 뭐 환경부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서 이거가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인 모두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주류적 이데올로기를 또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일용 줄이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석유 기업들, 화석연료 기반의 기업들이 석유를 많이 사니까 부산물이 엄청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음료 업체들이 재활용이나 재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 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지. 그 NGO나 환경단체들이 일회용컵 어떻게 줄일 것인지 뭐 아이디어 내고 이런 수준이 이게 무슨 운동인가요? 어쨌든 그게 더 지배 이데올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구인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본인들이 일조한다라는 측면을 좀 강하게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이런 정책을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좋아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 문제라고 하는 게 현실 문제고, 지금 계속해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또 자연과학자들의 근거를 본다면 더 급진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이런 수준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 어떤 계급의 토대의 노동 운동이 뒷받침되는 막 기후 문제를 파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녹록치 않은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떤 대안 정치에 대한 그 문제를 좀 제기하는 어떤 것들이 저 연구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과제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동감합니다. 뭐 발표자께서 마지막으로 그 코멘트 종현님이 하실. 손주셨어요. 네? 뭐라고요? 종현 선생님이 손주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 네. 저는 이거 계급적 관점을 부각시킨 거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안 들려. 그, 하태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정도의 함의는 이 문제는 기후 변화 문제는 뭐 김민정 쌤도 비슷하게 지적하셨지만 이 지배계급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분명 사실이고, 왜냐면은 아예 안 막으면은 그들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걸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저는 다르고, 이거에서도 또 불경제학적인 논리나 아주 좀 엽기적인 통계학적인 논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동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GDP 같은 것도 그 자원 고갈이나 기후 변화 같은 거를 고려해서 뭐 경제가 성장했어도 요만큼 환경이 파괴됐으니까 더 나빠졌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요 요즘은. 그래서 윌리엄 노드하우스라고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가 그 시카고 아파에서 게리 베커가 말한 것처럼 그 냉장고 사는 거랑 아이를 기르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 가지고 결정한다. 둘 다 똑같은 거다. 효용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이게 두 개가 기후 파괴나 뭐 종 멸종 같은 것들이 되게 뭐 사실 경제적 효용 같은 거로 과연 환산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주류 경제학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도 파괴되는 것도 비용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는 그만큼 우리가 뭐 더 많이 그 가치를 만들어냈으면은 뭐 상쇄된 거지. 뭐 이만큼 환경이 파괴됐어도 그만큼 뭐 먹거리가 늘어났으면 괜찮은 거지라고 취급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기후 변화의 파급 같은 거가 아무래도 그 노동 계급을 비롯해서 특정 중간 계급이나 다수의 빈민이나 피지배 계급 그리고 농민들이 엄청 많이 그리고 농어민들이 다 받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자본가들도 부문별로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자본가들 입장에서나 요건 비용이고 요만큼 성장했으니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게 단지 그냥 국가 정책이나 뭐 이런 데서 물론 종이컵 같은 거는 개박한 거라는 지적 동시에 이런 데서 고려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계급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가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 세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미래 나도 청년이지 아무튼 그 청년 안에서도 그 뭐지 이 계급적인 관점이 뚜렷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그 운동 같은 게 분화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점과 관련해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좋습니다. 점에서 좀 지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예, 한번 말씀하세요. 네. 기후 기후 정의 운동이 여러분이 저주 발표자 김민희 동지도 노동운동이 여기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주체로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려면은 민주노총하고 노동당이 직접적으로 그쪽하고 결합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민주노총하고 노동당 그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후정의 행동이 하는 것이 대학생 조직과 인텔리 조직, 그 다음에 사회시민단체 이 영역에서 그것도 선 조직화해서 기후정의 운동을 벌려나가면서 그쪽하고 접촉 창구를 찾아야 되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뭐 노동운동에 옛날처럼 영향력이 있고 딱 하나 흐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정의 운동이 그 나름대로 역량들을 구축하고 특히 대학생하고 인텔리를 시민단체를 일단 끌어당겨서 조직을 해서 그리고 노동당하고 민주노총을 치고 들어야 이런 방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자 이상준 선생님 혹시 마지막 코멘트 하시겠나요? 네, 뭐 특별하긴 없는데 여러 가지 저도 사실 그 운동 내부에 참여하기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서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우리 저,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시고요. 예. 음, 자, 오늘 제가, 네, 네,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정윤관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민주노총이 작년에 기후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구? 기후 아, 특위요, 기특이. 특위위원회, 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하는 게 녹색 단협 운동하고 산업적 내에서 온실가스 어떻게 줄여내고, 그다음에 시민운동하고 같이 뭐 함께 하는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기습시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의로운 전환이 진행되어야 되는 석탄 화력
화력발전소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이 대중운동을 운동을 건설해내면서 이거를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녹색 단협이나, 그다음에 뭐, 기후 행진에 참여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이렇게 법제화라든지, 법제투쟁이라든지, 정책적 제안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운동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니까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반응에 대한 것들이 이게 녹여내는 것들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정의로운 전환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인 과정인데, 이 사업장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총연맹이 결합을 해가지고 운동을 건설내고 이슈와 그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운동 건설을 기초로 한 기후 운동이 매우 미흡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뭐 민요청 주체로서 있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비판 콱콱 치면서 자기 역량을 조직하면서 치면서 전부 반대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끌어당기고 그런 작업을 할 수 그래서 없는 거죠. 예, 그러는 거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연대체 들어가잖아요. 기후정의 뭐 예, 예, 예. 기후정의 행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민주노총이 하나의 NGO 단체 중에 하나예요. 참 그러니까. 취급을 그냥 NGO 단체 중에 하나로, 뭐 여성 단체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든 운동 조직의 하나로서의 민주노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스스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기반이나 힘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음, 여러 단체 중에 하나로 취급을 음, 받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안되긴 하겠지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을 좀 답답하죠.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다 말씀하셨고, 그 시간이 좀 남았지만 오늘 일시 끝내고요. 30분에 다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 자, 수고하셨습니다.